자, 지난 6월 5일 날 봤던 지방직 공무원 국어 시험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평을 하자면 앞서 봤던 국가직 시험보다는 조금 쉬웠고요. 국가직 시험은 좀 쉬웠는데 지금 지방직 시험이기 때문에 작년 지방직과 비교할 필요는 있습니다. 작년 지방직 시험이 많이 쉬웠어요. 그래서 작년 지방직보다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지방직보다는 어려웠고 앞서 봤던 국가직보다는 조금 쉬웠고 특별히 고난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고난도 문제는 없었는데 예년의 공무원 시험과 지방직 공무원 시험과 차이가 있다면 문법을 역대 최저로 가장 적게 냈습니다. 이게 순수 문법을 물어본 문제는 두 문제였고 1번과 2번 두 문제였고 고쳐쓰기 문제 17번이었나요? 고쳐쓰기 문제를 어법이죠. 어법에 맞게 고쳐 쓴 거를 이 장문으로 보면 문법이 아닐 수 있지만 어법으로 따지면 문법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3문제. 그 외에는 문법이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문학, 비문학이 독해인데 역대 공무원 시험 중에서 가장 문법을 적게 냈고 독해 비율이 가장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지는 않았는데 왜 체감할 때 좀 어렵게 느껴지냐라면 지문이 좀 이렇게 독해가 많기 때문에 제 시간 안에 푼다는 게 좀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독해가 어렵진 않았는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서 빨리 읽다 보니까 실수해서 틀릴 수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웠던 문제가 3번, 18번, 19번 이 문제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이고 여기에 더 추가한다면 2번과 4번 문제도 약간 부담이 됐을 듯 나머지는 평이했습니다. 그러면 이 5문제 중에서 3번 문제는 아마 복수정답 정답 없음으로 판별이 난다면 결국 이 4문제가 당락을 좌우할 텐데 4문제를 다 맞추면 그냥 만점이니까 잘 봤을 것이고 여기서 몇 개 틀렸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제대로 푸는 것,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좌우 좀 했다. 한번 볼까요? 18, 19번은 독해였죠? 그죠? 자, 1번 문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밑줄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웬일은 뭐 쉬웠죠? 그죠? 다 웬을 쓰는 거고 이 웬을 쓰면 안 되죠. 이 웬을 쓰는 경우는 왠지, 왜인지에 준 맞을 때 왜인지 준 맞을 때 이럴 때만 쓰는 거고 이 왜는 쓰지 않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맞는 말이고 2번은 우리말에 몇 일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죠. 붙여서 며칠 답이 그냥 쉽게 2번입니다. 3번 굳은 살이 박인 박인은 굳은 살이 생기다 라는 뜻일 때는 박이다가 맞죠. 4번의 의뢰 언제나 당연히 이런 뜻일 때 의뢰는 단모음으로 의뢰를 써서 4번도 맞습니다. 1번은 쉽게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2번인데요. 2번은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부가 설 공부한 지가 그래요. 서툴게.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맞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로스하고 로스 차이 아닌가요? 그죠? 로스는 신분이나 자격일 때 쓰는 말이고 로스는 수단이나
방법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만 해갖고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1, 2번이었습니다. 선지 1번을 보면 언니는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는 신분 자격이죠.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로서라기잖아.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방법으로 이용하면 그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서가 맞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은 대화로서 갈등을 풀 수 있을까? 갈등을 푸는 방법, 수단으로 뭘 이용한 거야? 대화로죠. 그래서 1, 2번은 답이 다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3, 4번인데요. 드디어 오늘로써 그 일을 끝내고야 말았다. 끝내고야 말았다. 이거고요. 4번은 시험을 치는 것이 이로써 몇 번째다? 세 번째다. 그만대로 압축하면 이거 아닌가? 누가 맞냐 이 말이죠. 근데 로서는 어쩔 때 로서를 쓰라겠냐면 썩을 어쩐다겠어요? 쉽게 생략한다겠죠. 그것만 기억해서도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썩을 생략해가지고 쉽게 생략이 가능하잖아. 오히려 생략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면 오늘로 끝난 겁니다. 로서는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로써 이거는 뭐야? 품사가 뭘까? 대명사죠. 조사가 붙었으니까. 로서나 조사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대명사죠. 뭐가 똑같은 말이야? 이거하고 같은 말 아닌가? 그죠? 이것으로 세 번째인 겁니다. 그냥 써가 아니고 뭘 써야 돼? 서를 써줘야죠. 서를 써요, 서를. 이것으로 세 번째야. 그러니까 횟수. 이때도 로서를 쓴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양해. 그러니까 로서는 서를 빼서 자연스럽게 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4번도 이것으로 세 번째가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인데 3번에 정답 없으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죠? 100% 그렇지는 않고요. 한 99% 그럴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가 차라리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답 논란이 있다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가다만 그대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반나절, 달포, 그저께 해거리가 학원에서 해줬던 단어들이죠. 4개 다. 해줬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나절을 내가 뭐라고 강조했냐면 하루낮의 절반은 한나절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거 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강조에 강조를 거듭했기 때문에 적중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다방 그대로 통과되면 우리는 대박이에요. 그러나 채점 기준은 표준국어 대사전이에요.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반나절이 한나절과 같은 뜻으로도 주변 의미로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 의도는 일본어로 한 듯해요. 일본어 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99% 이 문제는 정답이 없음을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없을 될 확률이 높고 가다만 통과되면 우리 학원 입장에서는 제자들은 이제 우리 학생들은 제대로 다 배웠던 단어이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는 우리 학원 학생들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배웠던 단어들이니까 고민하지 않고 바로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본 사람들은 답이 없는데 하거나 막 생각해 보거나 시간만 오래 걸리죠. 어쨌든 답은 가답은 1번이었고요. 정답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답 정정은 정답이 없는 것으로 될 확률이 높다. 4번입니다. 미치식 부모가 바꿀 수 있는 관용 표현인데 이 관용 표현 내가 4번을 집어넣는 이유는 학생들이 속담, 격언, 즉 관용어 표현이 상당히 약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어휘가 많이 부족해서 학생 입장에서 요거를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그죠?
몹시 가난하다. 가난하다를 가랑이가 찢어지다 라고 하죠. 가랑이가 찢어지다하고 똑같은 말로 똥구멍이 찢어지다도 표준어입니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말 있어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다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똥구멍이 찢어지게만 써. 가난하다 뜻으로. 근데 가랑이가 찢어지다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외에도 무리하게 하는 거 있죠. 그런 뜻도 추가가 되는 것 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가난하니까 맞죠. 2번은 중간에서 연계를 주네. 중간에서 연계를 줬어. 교두보 역할을 한다 이거죠. 연결을 줘도 연결. 근데 호흡을 맞췄다 그랬죠. 호흡을 맞춘 것은 뭐죠? 같이 뭐 하는 거야? 행동하는 게 서로 잘 맞다 안 맞다? 잘 맞다 그 말이죠. 근데 중간에 연결했기 때문에 교두보 역할을 해줬다 아니면 다리를 놓았다? 다리를 놓아서 이 정도가 적절하겠습니다. 3번은 깔보면 비웃다, 코웃음 치다. 실제보다 비싸다, 바가지 쓰다. 그렇죠? 이 바가지 쓰다도 실제보다 비싸게 이런 뜻도 있지만 독박 썼다 이런 말 들어봤죠? 나한테 당했다고 이럴 때도 씁니다.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춘향전을 나왔는데요. 이때는 5월 단오날이었다. 이랬다 밑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판소리 어투라 그러죠. 그러면 이 춘향전 그랬습니다. 춘향전 그랬는데 이게 판소리기 소설 그러죠. 그 이전에 판소리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결정타의 말투입니다. 문체. 단오날이 이랬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 이때 월매 딸 춘향이도 또한 시서 음렬이 누통하니까 천중절을 모를 써냐? 그 말은 천중절을 모르겠는가? 당연히 알다 모른다? 안다 라는 뜻이고 뭐를 써냐? 의문형으로 끝났죠. 무슨 법이라 그래? 서리법이죠. 기억,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춘향이도 당연히 천주를 안다고. 맞죠? 니은입니다. 노금방추어 우거져 금잔대 자를 깔린 옷에 황금 같은 꾀꼬리는 쌍쌍이 날아든다 했는데 2번 니은을 보면 비유법을 사용. 비유법. 내가 시험 볼 때 비유법은 3가지라고 했거든. 원래 한 10가지가 있잖아. 근데 시험 볼 때는 3가지만 하라겠죠. 직유법, 원유법, 의유법 3가지로 하라겠죠. 그러면 직유법, 원유법, 의유법 있는 거 찾으면 됩니다. 황금 같은이 들어있잖아. 직유법이 있죠. 그럼 당연히 비유법이 맞고 음양이 조할 유리는 아름다운 봄날 챙기는 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디귿입니다. 한 번 굴러서 힘을 줘, 2번 굴러서 힘을 주니까 발밑에 뭐 하고 있죠? 그네 타는 모습이죠. 그죠? 작은 티끌 바람 쫓아서 펄펄 앞뒤 점점 멀어가니까 머리 위에 남은 몸을 따라 흔들흔들. 자, 디귿 음성 상징어로 음성 상징어가 뭐야? 의성어, 의태어를 음성 상징어로 그랬죠. 그래서 펄펄이나 흔들흔들 의성어를 사용해가지고 춘향의 그네 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수술한다. 당연히 맞죠. 마지막 리얼. 그 형용은 뭐야? 모습을 형용 그러죠. 그 모습은 세상 인물이 아니다. 그 모습은 세상 인물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 모습은 세상 인물이 아니다. 그 말은 엄청 추하거나 아니면 엄청 아름답거나 둘 중 하나 아닌가? 근데 앞에 춘향이가 그네 타는 모습이죠. 그럼 아름다워 그지 같아. 아름답다는 뜻 아닌가? 세상 말하다 그러면 리얼 서술자의 편지와 논평 이건 맞아요. 소설자 또는 작가의 편지와 논평은 맞는데 춘향이의 아름다움도 맞습니다. 근데 무슨 아름다움이 아니야? 내면적 아름다움이 아니고 외면이 외면. 외모의 아름다움을 썼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는요.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 화법 독해에 대한 감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대화가 누구누구 대화만 있냐면 A라는 사람 대화가 있고 B라는 사람 자꾸 A, B 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두 명밖에 없는데 선지를 봐봐. 1번 선지 봐봐. A와 B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 그랬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고객의 답변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나왔어? 나오진 않았지. 그러면 이 두 사람 대화에서 고객의 답변을 어찌해야 돼? 찾아내야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고객의 답변을 찾아낸다면
뭐가 있는가 봅시다. A. 지난번 제안, 내가 고객의 답변을 표현상 뭐로 할까? C로 한번 해볼까요? A, B 있으니까. 자, 지난번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했어?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죠.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가 뭐야? 고객 답변 C죠. 그 C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고객이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 아,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했어. 다른 연락이 없어 고민이에요. 그랬어. B라는 사람이 어떤 연락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고객이 뭐라 했다고? 검토하고 어떤 데 있어? 연락드리겠다 그랬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연락 기다리신다고 했더니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 제안서를 승낙했다는 답변이잖아요. 자, A라는 사람은 이 고객의 답변을 뭐로 받은 거예요? 승낙했다는 답변이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말을 아, 오케이 승낙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후속 사업 진행을 위해 지금쯤 연락이 와야 할 텐데 싶어서요. 그랬어요. B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글쎄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완곡하게 뭐야? 거절하는 의사표현을 완곡한 뭐라고 했어? 검토하고 연락드리겠다. 이 말을 B는 뭘로 받은 거야? 거절로 받은 거죠. 어떻게? 완곡하게. 그리고 해당 고객이 뭐라 했냐면 아, 해당 고객 또 하나 있네. 뭐라고 답변했냐면 뭐라고 했냐면 제안서 내용은 정리가 잘 되었지만 그랬죠. 잘 됐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이전과 동일한 사업주가 있을지 궁금하다. 뭐 있을지 궁금하다고 또 했다는 거잖아. 이 두 가지 말했네, 고객 답변이. 그죠? 궁금하다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은 B라는 사람은 이 답변을 듣고 거절이 맞다 라고 확신하는 거죠. A가 네 기억납니다. 하지만 궁금하다고 말했지. 궁금하다고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고만 했지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다 한 건 아니지 않나요? 계속 얘는 승낙으로 받아들고 있죠. 답변할 때도 굉장히 표정도 좋고 박수도 쳤는데 말이죠. 목소리도 부드럽고 했습니다. 1번 A와 B는 고객 답변에 제안서 승낙이라는 의미야? 아니죠. A는 승낙이지만 B는 거절이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A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표현을 제안하는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고 판단했어? 긍정적으로 판단했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야? B죠, B. 3번 B는 고객의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있을지 궁금하다겠어. 의문을 제기하니까 고객의 답변에 대해 판단했지. 근거로. 맞아. 맞죠. 답이 3번입니다. 4번 A는 비언어적.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이 있지. 비언어적 표현은 음성이 없는 거죠. 그죠? 굉장히 표정도 좋고 박수도 친 게 바로 뭐야? 비언어적 표현 맞죠? 그죠? 목소리 부드러운 것은 반언어적 표현이고요. A는 비언어적 표현을 바탕으로 고객 답변에 대한 제안서에 대한 완곡한 거절로 해석했어? 받아들인 걸로 판단한 거지. 그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7번입니다. 7번은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시간에서 빨리빨리 설명해야 돼. 시간이 남으면 젊은 의사의 전체 줄거리를 이야기를 쭉 해줄게요. 이게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 3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다음에 또 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정도 알아두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죠. 재밌는 소설이에요. 나 이 소설이 왜 이렇게 기억에 남냐면 고등학교 때 소설 자습시간에 읽다가 걸려고 엎어졌거든. 지금 같으면 칭찬해 줘야 돼요. 근데 이런 책 읽었다고 얻어 터졌어. 하필이면 그때가 좀 썸 타는 장면이었거든. 아무튼 그랬다고. 그래서 이 소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 근데 내가 공무원 문제 시험 문제 풀 때 뭐라 했냐면 소설이 나왔다. 유명한 소설이 아니라면 어쩐다? 그냥 수필 또는 뭐 비문학이라고 해서 풀으라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 그렇게 했잖아. 그거 풀면 돼요.
자, 내용에 부합하다가 있어. 부합하지 않냐 그랬어. 1번 봐봐, 1번. 선지. 나는 현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길 기대하고 있다. 2번. 나와 현규는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없는 타인이고 법률상 오늘일 뿐이다. 나는 형구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슈리를 아버지로 부른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4번. 나는 사회적 인습이다 도덕률보다는 형규에 대한 나의 감정에 더 충실해주고 싶어한다. 봅시다. 무슈리와 엄마는 재혼한 부부다. 둘이 재혼했네.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 그 말은 나는 누구의 딸이야? 엄마의 자식이지. 그러면 재혼한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뭐라겠어?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의 탓이 크다.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그런 말이 구체로 뭔데?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그런 말이 뭔데? 아버지란 말을 발음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습관이 크다. 이해돼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언제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어. 아주 어릴 때 죽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사별했어요, 사별.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 탓이야. 근데 3번 봐봐. 나는 현규와의 감정 때문에 무슈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이거는 오보죠. 감정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이해돼? 발음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좀 어쩐다? 습관이 크다. 이거지. 뭐하고 상관없어. 감정하고 상관이 없지. 그죠? 그래서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좀만 더 볼게요. 나는 그를 좋아할 뿐더러 할아버지 같은 이로부터 느끼던 것에 몇 갑절이나 강한 보호감정, 부친다움 같은 거 느끼고 있어. 그걸 느끼고 있다고. 그러면 나는 재혼한 새아버지 무슈리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좋아, 나빠? 좋죠? 나쁘지 않죠? 무슈리 뜻이 뭔지 알아요? 무슈리? 미스터리가 무슈리야. 미스터리는 영어식 발음이고 무슈리는 어느 나라 말 같아?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딱 봐도 무슈리라고 불러. 미스터리도 아니고. 이거 1960년 작품이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무슈리라고 부를 정도면 상당히 좀 어쨌다는 걸 말하고 있어. 좀 잘 사는 상류층? 이해돼요? 그렇게 부른 사람이나 부름을 당하는 사람이나 좀 상류층 이야기예요. 상류층 이야기. 왜 상류층이냐면 나라는 지금 1960년에 발표된 거라고. 전쟁 끝나고 나온 소설이야. 근데 이 시대에 내가 18살 먹은 여자인데 고등학교를 다니고 축제 때 퀸으로 뽑혀. 형규라는 새 오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대학생인데 경제학과, 물리학 공부를 해. 무슈리한 사람은 경제학 박사고 교수야. 그리고 나는 취미로 뭐 해? 정구를 해. 정구가 뭐냐면 테니스. 당신은 정구를 하겠던 모양이야. 정구를 해. 취미로. 지금으로 말하면 골프하고 맞먹는 겁니다. 이런 식이야. 그리고 이 형규라는 새 오빠가 나한테 말 걸면서 뭐 먹을 거 없냐고 물어보면 갖다 주는 게 뭔지 알아요? 치즈도 갖다 줘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게 무슈리가 아니라 그런 식이니까 다소 좀 그렇게 하는데 재밌긴 재밌어. 썸 타는 이야기라. 재밌긴 한데 아무튼 좀 동떨어진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글을 쓴 강신재라는 이 돌아가신 분인데 아주머니가 일제시대에 생활했던 사람이잖아. 그죠? 신분이 높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야. 대학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화 여대 그잖아. 이화 무슨 학교에 나온 사람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상당히 어째? 그때 당시 그걸 나온 사람이니까 잘 나간 사람이지. 봅시다.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러나 나는 그의 혈족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재혼한 부분이 혈족은 아니죠. 무슈리의 아들인 현규와도 마찬가지다.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순전히 타인이야. 뭐야? 혈족은 아니고 혈족 아니기 때문에 타인이라고 했어. 그럼 봐봐. 2번. 나와 현규는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다. 맞아 안 맞아? 재혼했으니까 법률상 오누일 뿐인 거지. 법률적으로만. 실제로 오누이는 아니고 법률적으로 오누이인 거야. 나는 왜 법률상 오누이인 거지 실제로 오누이가 아니라고 왜 강조하는지 알아요? 좋아하거든.
이게 돼요? 혼자 좋아할 것 같아. 현규도 좋아할 것 같아. 그게 소설 읽는 묘미입니다. 이게 시종일관 숙희라고 하는 나의 입장에서 소설자 이야기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전쟁 시점에서 다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역행적 우생이야. 알겠죠? 왜 아버지 뭐쩌고 돌아가셨고, 왜 엄마는 새로 결혼하고, 뭐 쭉 이야기를 다 해줘. 알겠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형이랑 오빠도 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궁금하지? 좀 이따 이야기해 줄게. 봅시다. 순대 타인이다. 22살 남성이고, 왜냐면 이거 줄거리 모르는 상태에서 읽고 풀자, 그 말이야. 푼 팁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22살의 남성이고 18살의 계집아이라는 것이 진실이 전부야. 나는 18이고 형규는 22살. 왜 나는 이 일을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가? 이 일을 그대로 온 거야. 그냥 법률적으로 온의가 됐잖아. 혈족은 아니어도.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어. 내 남자로 만들고 싶은 거지.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누구에게 바치고 싶지도 않아. 누구한테 바치고 싶어? 형규 오빠한테. 그리고 우리를 빗거르면 형식이 결코 온의라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을 알고 있어. 그럼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연인관계가 되고 싶은 거야. 나는 또 물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 사람도 그는 누군데? 현규지. 갖길 바란다 몇 번이야? 1번이죠. 그죠? 같은 일을 같은 즐거움일 수는 없으나 같은 이 괴로움을, 이 괴로움과 상관이 있었던 어떤 조그만 기억, 어떤 조그만 표정, 어떤 조그만 암시도 내 뇌에서 사라지는 없어. 그 다음 보세요. 나는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걸까? 지금 이 형규랑 오빠 때문에 미치겠는 거잖아. 그죠? 행복이란 사람이 그것을 위해 태어나는 거, 그런 거. 행복은 사람이 그것을 위해 태어나는 거 말한 거 아니냐? 그럼 행복해야 돼. 그럼 감정에 충실해야죠. 사귀어도 되는 거야. 근데 사귀면 되나? 안 되나? 그러면서 난 왜 안 될까 보고 있죠? 그죠? 그럼 4번 봐봐. 나는 사회적 인습, 도덕률보다는 형기다 나의 감정에 청취해주고 싶어 한다니까. 맞아, 안 맞아? 맞지. 답은 3번이었습니다. 빨리 끝내주고 이거 전체적인 줄거리 이야기해 줄게요. 8번. 다시 말하면 어떤 글이 나왔다. 그러면 수필이나 아니면 뭐 비문학을 읽고 풀면 돼요. 알겠죠? 글쓴이 견해에 부합하는 비형으로 적절한 것. 여기서 학생들이 2번과 3번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잘못 읽은 거예요. 왜냐면 글 읽어볼게요. 글쓴이 견해야. 견해에 맞는 거야, 맞는 거.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는 것과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하는 것 차이가 있다. 자, 정중하고 단호, 뭐가 차이가 있다?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거는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정중하고 단호하게 하는 거하고 수동적, 공격적인 건 엄청 차이가 있다. 수동적인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불란이라고 드러내. 수동적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있는 것을, 의견을 말해 안 해. 자기 생각을 어째? 안 한다고.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거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은 자기 속마음을 말해 안 해? 안 해. 자신 생각 표현을 잘 안 해. 그죠? 이와 반대로 공격적인 태도는 자신의 권리를 앞서서 생각해서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야겠다.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뭘 찾는 거야? 내 원하는 거 얻어. 자, 그러면 필자의 의도가 얘인지를 확인하면 돼요. 공격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해. 그러나 단호한 반응은 또 나온대요. 단호한 반응은 공격적인 반응과 달라. 이 단호한 반응은 뭐라겠냐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권리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 권리 존중이죠. 끝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얼마든지 자신에게 내놓을 수 있다. 단호한 주장은 명쾌하고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 사람은 존중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1번 보세요. 좀 그렇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 말은 수동적이지. 아웃. 4번 보세요.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표도 그렇고 안 표도 좀 그러네요. 이것도 수동적이지. 틀렸습니다. 문제는 2, 3번입니다. 2, 3번. 2번 안 되죠. 3번도 안 표시면 좋겠어요. 둘 다 되지. 되는데 2번 보세요. 안 되죠.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데요. 좀 참아보시겠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남을 희생해서라도 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3번을 보세요. 안 피우면 좋겠어요. 단호하게 말했죠? 여기가 해롭잖아요. 피우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드릴 테니까 피우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남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았지. 단 피우 권리 준 겁니다. 사교육과 나가서 피우라 그 말이에요. 아예 못 피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9번입니다. 9번은 한자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죠. 자, 가 다음에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막 눈물로 보냈어. 그럼 잠은 제대로 잤을까? 잠 제대로 못 잤겠죠. 뭐 전전반책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번 어용번은 뭐야? 자나깨나 잊지 못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나깨나 잊지 못하지. 한자는 깨나 자나 잊지 못합니다. 깰, 오, 잠잘 매자거든요. 2번 망우지정은 뭐야? 객지에서 타향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지. 고향 생각, 부모 생각이죠. 여마미소는 뭐야? 석가가 연꽃을 잡고 있으니까 제자에 있던 가섭이 웃는 거지. 말로 하지 않았어도 20년씩으로 통한 거지. 4번 백아자르는 뭐야? 백아가 죽으니까 종자기가 검은 고추를 끊었지. 친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죠. 그만큼 친하다는 거지. 다 몇 번이야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10번을 보시면 가나에 대한 설명하지 않은가? 가를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도와들었대. 그랬더니 산천은 옛날 그대로 있는데 인재들은 간 곳이 없대. 태평성대가 참 꿈인가 한다 라는 겁니다. 1번 가는 산천과 인거를 대비했어. 산천은 그대로인데 인거는 없어졌어. 대비 맞지? 그때가 꿈인가 하다. 인생 무상감 나타냈어 안 했어? 나타냈죠? 3번 뭐야 3번 가와 나 모두 선정구정이야? 선경 자연경치 그대로야. 성경 해놓고 꿈인가 한다. 무상감 썼어 안 썼어? 썼죠? 성경호정도 있습니다. 그럼 1번 3번도 어느 정도 맞고요. 나와봅시다. 벌레 먹은 둥근 기둥이야. 빛낡은 단청이야. 풍선을 쭉 해가지고 뭐 하는 거죠? 경복궁에서 거무줄 쳐 있는 거 보면서 나라 잃은 슬픔을 한탄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2번 쌍용과 봉황을 2번 나는 쌍용과 봉황을 대비했어. 왜? 쌍용 대신 2마리 봉황을 틀어올렸어. 뭐 때문에? 사대주의 때문에. 그래서 2번도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3번에 나도 성경호정일까? 당연한 말이죠. 타락한 경복궁 모습을 보면서 뒤에 오는 탄식, 감회가 나와 있으니까 성경호정 그것도 맞죠. 답은 몇 번이야? 왜 4번이냐? 나 시는 조주원의 봉황수라는 시인데 내가 공무원에서 산문시가 2개가 나온다고 했죠. 마스크 쓰셔야 돼요. 공무원 시험이 어쩐다겠어? 산문시가 2개가 한다고 했잖아. 하나는 뭐야? 조주원의 봉황수하고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2개만 보라고 했잖아. 다른 거 볼 필요도 없다고 했잖아. 산문시예요. 그러면 산문처럼 되는 시지. 형식이 있어 없어? 아주 자유롭지. 근데 웬 음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11번 다음 글 등급법하는 것. 이건 좀 쉬웠어요. 미국의 엄마들은 어쩐다. 일본의 엄마들은 어쩐다. 이거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어디만 봐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할 때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사물의 속성을 가르친다. 2번 보세요. 일본의 어머니가 속성을 가르친 게 아니지. 미국 엄마들이지. 2번 당연히 틀렸고. 사물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뭐 한다? 독립적인 행동을 한다. 누가? 미국 엄마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4번.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면 맞아 안 맞아? 답이 맞죠? 바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반면 보고 반면에 일본의 어머니들은 대상의 감정에 특별히 신경 쓴다. 감정에. 감정 어디서? 3번. 미국 어머니들은 감정을 일가한다고? 아니죠. 미국 엄마 가지고 누구야? 일본 엄마들이잖아. 그래서 답이 그냥 쉽게 4번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독해를 보면 독해가 길어지니까 독해 문제가 많으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독해 난도를 어쨌어? 쉽게 냈죠. 여기까지는 쉬워요. 쉽다 그러면. 12번입니다. 다음 글의 결론입니다. 결론.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차치 한자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또 차자거든요. 고들칙자를 쓰거든요. 이 또한 두고, 그러니까 별도로 두고 이런 뜻입니다. 내버려 두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할 수 있는 내버려 두더라도, 제쳐두고라도 인공지능이 보세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게으름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일상의 패턴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자, 인공지능이 부정적인 거 아닌가? 그래 놓고 그 다음 문단 보세요. 사람이 게을러진대. 인공지능이 앱을 통해 좀 더 편리한 삶을 제공하여 사람의 뇌를 어떻게 바꾸는 일상에서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뭐야? GPS야. 예를 들었지. 그 다음 마지막. 예를 든 것을 자세히 읽을 필요가 없어요. 주제 파악해야 되니까. 마지막 결론. 이와 같이 기계에 의존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례는 오늘날 우리 두뇌가 게을러진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야. 삶을 더 편하게 해준다며 지름길을 제시하는 도구들이 도리어 우리의 기억력과 창조력을 퇴보시키고 있다. 인간을 태만하게 나타나게 만들어 그랬죠. 그러면 뒤에 나올 결론은 뭐야? 긍정적이야?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답이 2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국제기구인 유엔은 영어, 중국어,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아랍어 등 공용어로 사용되지만 그것에 근무하는 모든 유엔원들이 이 공용어를 전부 다 잘해야 되는 것, 공용어가 엄청 많은데 이걸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3번은 맞아 틀려? 틀렸죠. 아니라 몇 번 틀렸지? 1번이 틀렸죠. 그죠? 유럽연합에서 공용어 개념도 유엔에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공용어 중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한다. 하나만 알아도 불편이 없게끔 한다. 2번 보세요. 유럽연합은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하여 공무상 편의를 동의하는 거지. 복수의 공용어가 있는 것은 그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몇 번이 맞는 거예요? 2번이 맞는 거지. 그죠? 그러면 맨 마지막 문제 볼까요? 따라서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영어도 공용어를 하고 한국어도 공용어를 하게 되면 둘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둘 중에 뭐만 하면 된다는 거야. 하나만 하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된다잖아. 그러니까 한국어 쓰는 사람은 한국어만 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함께 공용어를 지정하기만 하면 모든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뭐지? 맨 뒤에 망상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럼 3번 보세요.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면 한국에서 영어를 다 잘한다? 다 잘한다는 아니죠. 망상에 불과한다겠지. 4번은 아예 없는 말입니다. 답이 2번입니다. 14번. 다음 글 내용과 법하자. 시간상 좀 빨리 압축해서 할게요.
다음으로 내가 법하지 않는가?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악플이 있기 마련이지만 한국은 정도가 심하대. 악플러들 가운데는 피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들에게 악플의 즐거움은 뭐냐? 악플의 즐거움 보세요. 자신이 올린 글 한 줄에 다른 사람이 동요하는 모습 보면서 자기 효능감, 악플러들이 느끼는 감정이 자기 효능감이네.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봐봐.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발수로 자기 효능감 느껴? 자기 효능감 느낀 사람이 뭐래? 아까 악플러라고 했지. 그럼 어떤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악플러가 된다는 그 말 아닌가? 3번 보세요.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일수록? 아니죠. 통제하지도 못하는 악플러인 거지. 타인은 더욱더 작두분. 뭐 알겠죠? 3번 자체가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15번이 쉽게 생각하면 쉬웠는데 어렵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기억의 구형은 뭐야? 공 모양을 구형 그러죠. 수박의 공 모양입니다. 니은은 뭐야? 잘랐더니 빨강으로 바뀌었지. 이것도 수박이죠. 새까만 씨앗들이 박혀있지. 수박이죠. 리얼 아름다운 세계가 나타나지. 칼 지나간 자리에 다 수박입니다. 다 수박이야. 근데 기억은 수박의 겉에 있는 동그란 모습이고 니은틱을 리얼은 잘랐을 때 빨간색 속살을 말하죠. 그래서 답이 1번인 겁니다. 16번 정철, 윤선도, 황진이, 이왕, 이존영 그리고 무명씨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던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구나. 황진이는 말할 것도 없고 무명씨도 대부분 양반이 아니었겠지만 정철, 윤선도, 이왕은 양반 중에 양반이야. 그러니까 평민도 한글로 썼지만 양반 중에 양반도 뭘 썼다고?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어? 썼죠. 그래놓고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그런데 화제 전환돼야 되지. 여기까지는 1, 2번이 답이 될 텐데 양반들도 한글 쓰는 것을 즐겼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 그래놓고 뭐라 했냐면 나 뒤에 허균이나 김만중은 한글로 소설까지 쓰지 않았던가? 덧붙이는 거죠. 첨가에 게다가 이거죠. 그죠? 다 해서 결정 다 잡히죠. 이들의 특별한 취향을 가지는 소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져. 그래서 나가면 안 되지. 그 다음 몇 번이야? 1번이죠. 17번은 가에 현재 있었다가 아니고 현재 있다로 해야 되죠. 그래서 1번 맞게 고쳤고 치양은 나쁜 거지. 치향은 좋은 거죠. 그래서 치향으로 고친 것도 맞고 다문단 이것도 맞아 안 맞아? 쉽고 라는 납부하고 수납 차이죠. 납부는 뭐야? 내는 거고 수납은 뭐야? 거둬가는 거죠. 그죠? 답 몇 번이야? 4번입니다. 18번인데 서연이가 여보기 동현이 그랬습니다. 동현이가 왜 그랬습니다. 자네가 번뜨려는 부처님 형상은 누가 언제 그런지 몰라도 흔히 있는 것을 베껴놓은 걸세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그 형상을 또다시 베껴 만들 작정이군. 그러니까 여기서 자네는 누구야? 동현이지. 동현이 너는 또다시 베끼냐 그 말이야. 자네 의심도 없는가? 심사숙고 보고 그 형상이 진짜 부처님 아니라고 왜 그대로 베끼려고 하냐 그 말이지. 3번 보세요. 동현은 부처님에서 독창적으로 시작해 베끼려고 하잖아. 그래서 3번 자체가 틀렸습니다. 어이씨, 여기 표지 잘못 말했다. 18번이 아니고 19번과 20번. 그래? 정정합니다. 18번이 아니고 18번이 쉬웠어 방금. 10번이 쉬웠고 19번, 20번 이게 어려웠죠. 그렇죠? 앞에 살짝 듣는 사람은 왜 18번 했겠다. 19번, 20번이 좀 어려웠죠. 자, 19번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힌트까지 엄청 줬어요. 통일성. 근데 통일성을 고려할 때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힌트를 엄청 준 거죠. 요건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오답이면 3번으로 했을 거예요. 자, 왜 3번이 답이 될 수 없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혼정신성이란 쓸데없는 말이죠, 이거 지금.
자, 어디부터 보겠냐면 네 번째 줄. 난방 방식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 보세요.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은 방바닥에 깔려있는 돌의 열기로 인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돌의 열기로 방바닥이 뜨거워지면 방 전체에 복사열이 전달되는 방법이다. 그러면 온도는 뭐야? 일단 1차 복사열이죠. 방바닥에 차가운 공기는 온도에 따뜻하게 데워주고 위로 올라가므로 위로 올라가는 공기가 다시 식으면 아래로 내려와 다시 데워져 올라가는 뭐 현상으로? 대류 현상으로. 그러면 온도는 온도를 밑줄 복사열 플러스 뭐야? 대류 현상이지. 대류 현상으로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끝. 온도는 복사열로 뜨거워지고 대류 현상으로 방 전체가 따뜻해져. 그 다음 벽난로를 통한 서양식의 난방 방식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가 온도를 설명이야? 벽난로 설명이야? 가는 벽난로 설명을 찾아야지. 벽난로를 통한 서양식 난방 방식은 복사열을 이용하여 상처, 이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야. 여기까지는 똑같지? 대류 현상으로 바로 바닥이 따뜻해지지 않는다. 벽난로는 대류 현상이 있어 없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대류 현상을 난방 방식으로 쓰면 틀린 겁니다. 대류 현상은 온돌에만 해당이 되죠. 왜 아니냐? 자, 온돌은 여기서 불을 떼지. 뜨거워지니까 올라가가지고 뜨거워 올라가고 천국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닌가? 근데 뭐였지? 벽난로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서 뜨거워지지. 뜨거워 올라가지. 창고 내려오고 있지. 내려오는데 여기가 뜨겁지. 내려와 안 내려와? 다시 올라가지. 여기만. 그것도 열 전달이 여기까지만. 여기는 또 열 전달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대류가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는 차갑지. 여기도 차갑고 벽난로 오지 않은 것도. 이게 돼요? 이게 진정한 대류 현상은 누구만 있는 거야? 온돌한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서양은 여기 차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 수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자지?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침대를 딱 벽난로 높이고 한 침대를 올린 거야. 이렇게 여기서 자는 거야. 이게 돼요? 그래서 올린 거 침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답이 4번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만 알면 됐어요. 온돌의 대류 형식이다. 이것만 알아서 풀거나 아니면 그 문맥 안에서 푸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근데 설명해 주기가 쉬운 거고 안 그랬으면 지금 19번, 20번 풀면서 집중도가 흐려지기도 하고 이게 돼요? 앞에 수많은 독해를 읽으면서 멍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집중이 떨어진 경우라면. 그러면 실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뭔지 알겠나요? 그래서 틀린다. 그래서 내가 말했죠. 작년 지방직보다는 살짝 어려웠다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지만 이런 것이 어렵죠. 그죠? 20번도 엄청 쉬웠는데 함정에 딱 걸린 사람들 많아요. 왜 어려웠냐? 보세요. 비문학에서 제일 잘하는 실수가 모두가 뭐뭐만 A이면 B이다. 이런 겁니다. 모두하고 대부분은 다른 말이죠. A면 B다 그러는데 B면 A다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선지를 바꿔놓은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만약에 틀린 사람이 있다면 1번으로 골랐을 겁니다. 1번이 왜 아닌가를 설명해 줄게요. 지금 추론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1번을 보면 고포도주는 이 모두 때문에 틀렸어요. 근데 시험 보면 이 모두가 안 보여. 모두 덥지도 춥지 않은 곳에 재배된 포도를 만들었다. 모두가 빠졌다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글을 보면 거기 그 페이지 12쪽에 한가운데 보세요. 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고급 포도주 주요 생산지는 보르도나 어디처럼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곳이다. 이게 맞아요. 고급 포도주는. 다만 달콤한 백포도주 경우에는 뜨거운 열이나 지속하면서 명품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고급 포도주가 모두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이 아니죠.
그래 안 그래? 모두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러면 4번 왜 맞냐?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고급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그에 맞는 술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아진다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백포도주, 대부분 백포도주 혹은 중급의 저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품질이 떨어져. 백포도주는 시간이 더 떨어져.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된 것은 고급 밀고 뭐에 한정돼? 저포도주면. 그것도 코르크마개를 잘 끼웠을 때만. 근데 4번은 병이나게 코르크마개 끼운 고급 백포도주 그랬죠. 보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품질이 좋아져 안 좋아져? 떨어지지. 그래서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방직 해설을 마치는데요. 너무 못 봤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죠? 이렇게 친인사 대천명 그잖아. 그렇게 기다려 보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와서 종합반 수업을 듣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되겠네요. 구체적인 젊은 느티나무 소설 줄거리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